나이 들어 제일 두려운 건 외로움입니다. 몸이 아플까, 돈이 부족할까도 무섭지만 결국 내가 힘들어졌을 때 곁에 아무도 없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가장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젊을 땐 그래도 내 자식이 있잖아 라고 믿었고, 불안할 땐 필요하면 요양원도 있겠지라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보니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자식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너무 바쁘고, 요양원은 비용도 부담이 크고 마음 둘 곳도 부족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외롭지 않게 잘 지내는 사람은 그저 부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유독 외롭지도 않고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으면서 잘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세 가지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식도 요양원도 믿기 어려운 시대에 끝까지 삶의 품위를 지켜낸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마음이 덜 허전할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고 확실한 대안 3가지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첫 번째 사례, 자식에게 기대다 상처받은 어머니의 이야기.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제 인생을 자식에게 거의 걸다시피 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부터 2 아이 키우는 게 제 전부였고, 그걸 위해 제 건강도, 하고 싶던 것도, 친구들도 다 뒤로 미뤘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나는 나중에라도 보람을 느끼겠지. 이 마음 하나로 30년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각자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 시작했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이제 나도 좀 쉬어도 되겠구나. 이제 아이들이 내 곁을 지켜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도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대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결혼 후 외국으로 나가더니 명절에도 못 오겠다는 말을 전화로 툭 던지고, 아들은 매일 야근이다 출장이네 하면서 주말마다 한 번 얼굴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엔 그래, 바쁜 시기니까 하며 이해했지만 그게 몇 년이 되고 나니 저도 지치더군요. 생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던 날, 냉장고 문을 열다가 문득 내가 이러려고 다 바쳤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 내어 아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무 바쁜 거 아는데 엄마 좀 서운하다. 연락이라도 좀 자주 해주면 안 되겠니? 아들은 대답 대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진짜 시간 없고 정신 없어. 엄마도 이제는 나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렇게 서운한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며칠을 방에 누워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모든 삶을 아이들에게만 걸고 있었구나. 그래서 상처받은 거고, 그래서 외로웠던 거구나. 그날 이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하지 않기로, 누군가를 원망하는 대신 나한테 집중해 보기로, 작은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 그림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근처 공원에서 걷기 모임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낯선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시간이 쌓이면서 마음도 조금씩 회복되더군요. 자식들은 여전히 바쁘고 자주 못 보지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어느 날부턴가는 오늘도 잘 살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크다는 점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자식을 위해 헌신해왔고, 그것이 곧 자신의 삶이자 정체성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커서 자신의 곁을 떠나면 공허함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자식에게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듣지 못하면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심리학자 브루노 베테라임은
부모의 헌신은 자녀에게 빚이 아니라 선물로 남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평생 짊어질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자라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부모의 역할은 다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모 입장에서 내가 준 만큼은 돌려받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데 있습니다. 이 기대는 의도하지 않아도 자식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현대 자녀 세대는 경쟁과 생존의 스트레스 속에서 본인 삶을 꾸리기에도 벅찬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헌신의 대가로 관심과 보살핌을 요구할 때 자식은 도망치거나 거리를 두려는 심리를 가지게 됩니다. 가족 상담 이론에서 이를 심리적 삼각관계라고 부르는데 애정과 책임 사이에서 감정적으로 엮인 상태가 오히려 관계를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어머니처럼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스스로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도 죄책감이 아닌 감사함으로 부모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자식에게도 심리적 안정을 줍니다. 이제는 누가 나를 챙겨줄까 보다는 내가 어떻게 나를 챙길까를 고민할 때입니다. 그것이 외롭지 않게 나이 드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사례. 요양원에 들어갔지만 더 외로워진 아버지의 이야기.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나는 2년 가까이 혼자 살았습니다. 처음엔 혼자 있는 것도 익숙하다고 생각했지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 틀어놓고 소파에 누워 있다 보면 저녁이 되고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나면 하루가 다 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몸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혈압약을 제때 챙겨 먹는 것도 있고 장을 보러 나가는 게 점점 귀찮아지고 하루가 멍하게 지나가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 어느새 이러다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그날 넘어졌을 때였습니다. 화장실 바닥에서 미끄러졌는데 허리를 세게 부딪히고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죠. 다행히 휴대폰이 가까이에 있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몇 시간 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자식들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 사는 거 너무 위험해요. 좋은 요양원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죠. 그렇게 해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설은 괜찮았습니다. 깨끗하고 식사도 잘 나왔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계셨고 처음엔 이 정도면 괜찮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고 나니 무언가 허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옆방에 계신 분은 말수가 거의 없고 식당에서도 다들 각자 조용히 밥만 먹고 돌아갑니다. 직원들은 친절하긴 해도 업무가 많아 오래 이야기 나눌 수는 없습니다. 문득 병실 창문 밖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건가? 그냥 관리되는 건가? 가족이 있는 어르신들은 주말이면 자식들이 찾아와서 같이 산책도 하고 밥도 먹지만 나는 그게 없었습니다. 아들은 가끔 영상통화만 걸어왔고 손주는 늘 바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말이 줄고 웃음도 사라지고 그저 밥 먹고 약 먹고 자는 삶의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요양원을 나가기로요. 나 혼자서 다시 사는 게 무섭긴 했지만 그대로 있다간 마음이 먼저 죽을 것 같았습니다. 퇴소 후 나는 동네의 반찬 나눔 봉사에 등록했고 근처 노인정에서 아침마다 사람들과 같이 신문을 읽고 체조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은 허전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와 눈 마주치고 함께 웃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보다 훨씬 낡고 불편한 공간이지만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그게
내가 다시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 사례는 요양원의 구조적인 한계를 보여줍니다. 요양원은 신체적 돌봄을 제공하는 공간이지만 정서적 돌봄까지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채 관리되는 삶을 살게 되는 요양원의 구조는 많은 노년층에게 정서적 공허함을 유발합니다. 2019년 서울시 어르신복지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원 입소 어르신의 62%가 외로움이 더 커졌다고 응답했습니다. WHO는 이를 사회적 고립이라고 정의하며 신체 건강보다 더 강한 노화 가속 요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인간은 함께 있음에서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을 얻는 존재입니다. 요양원이 아무리 쾌적하고 친절해도 그것이 진짜 사람과의 연결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스는 인간 발달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아통합대 절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즉,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사람은 내가 살아온 삶의 의미가 있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의미 있는 관계가 없다면 사람은 쉽게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 단순한 대화라도 서로 감정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다면 자존감은 유지되고 삶의 만족도도 올라갑니다. 이 아버지가 요양원을 나와 선택한 지역 사회 내 관계 회복은 매우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OECD 고령사회 대응 전략 중 하나도 커뮤니티 케어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는 노인을 지역 사회 안에서 돌봄과 관계의 주체로 남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부모님 세대가 외로움을 두려워한다면 요양원보다는 작은 공동체 활동, 자원봉사, 취미 모임 등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온기야말로 노후에 가장 필요한 치유입니다. 세 번째 사례, 마을 공동체에서 진짜 온기를 되찾은 할머니의 이야기. 저는 예전부터 사람 사귀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도 조용히 책 읽고 혼자 산책하는 걸 즐겼고, 남편과 살던 시절에도 가까운 친구보단 가족과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처음엔 혼자 사는 게 딱히 힘들진 않았습니다. 조용한 게 오히려 편했지요. 그런데 그게 몇 달이 지나고 몇 해가 지나고 나니까 달라지더군요.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눈을 떠도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고, 누구한테 전화를 해도 나중에 연락할게요 하는 답만 들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다 자는 생활이 반복되니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계속 푹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웃을 일도 기대할 일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을회관 앞에 붙어 있는 안내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네 어르신 수공예 모임 누구나 환영합니다. 그냥 집에 있긴 싫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 갔을 땐 익숙하지 않은 얼굴들에 조금 위축됐습니다. 다들 서로 알던 사이 같았고 나는 그 틈에 끼어드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모임에서 리더 역할을 하시던 분이 반갑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처음 뵙네요, 어르신. 예쁘게 뜨개질 한번 해보실래요? 그 작은 인사 하나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모임에서 나는 차차 이름을 불러주는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모여 함께 털실을 고르고 기초부터 배우고 서로 칭찬도 하며 차도 함께 마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중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만든 목도리 겨울에 독거 어르신들께 나눠드릴까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만든다는 게, 내 손으로 의미 있는 걸 한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이 금세 갑니다. 다음 모임이 기다려지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자식들도 이제는 가끔 안부 전화만 오지만 예전처럼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삶은 누군가에게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채우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몰랐습니다. 외롭다고 혼자 숨어 있으면 더 외로워진다는 걸,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가야 관계가 시작된다는 걸요. 지금 저는 작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연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식도 요양원도 아닌 진짜 따뜻한 노후였습니다. 이 사례는 노후를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보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특히 노년기에는 사회적 연결감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 큰 요소가 됩니다. 심리학자 엘프리드 애들러는 소속감을 느끼는 인간은 고립되어 있을 때보다 훨씬 강한 회복력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노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미국 하버드대의 성인 발달 연구에서는 좋은 인간관계가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75년에 걸쳐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정기적으로 마주치는 사람, 내 이름을 불러주는 이웃, 공통의 활동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노후의 정신 건강에 결정적이라는 것이죠. 공동체 활동, 소규모 모임, 지역 봉사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정서적 영양제입니다. 이런 관계들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키워주고 삶의 목적을 부여합니다. 실제로 국내 노인복지학회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지역 모임에 참여하는 노인의 경우 우울감 지수가 비참여 노인에 비해 평균 40%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열쇠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인사, 소소한 참여, 그리고 마음을 열 준비만 있으면 됩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느껴졌던 그 시간들도 사실은 단절이었습니다. 마음을 여는 순간 관계가 시작되고 그 안에서 인생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결국 진짜 정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요양원도 아닌 사람 사이의 온기가 정답이었습니다. 실천 대화법과 행동 팁. 노후의 외로움은 마음속에 쌓인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괜히 연락하면 부담일까? 내가 먼저 말 걸면 민폐 아닐까? 하는 생각이 우리를 사람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과 이어질 수 있는 문은 작고도 쉽게 열립니다. 예를 들어 동네 마트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에게 요즘 날씨가 참 좋아요라고 먼저 말을 건네보세요. 아침 산책 중에 마주친 어르신께 오늘은 어느 길로 걸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말들은 단지 인사 이상으로 관계의 씨앗이 됩니다.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전화 안 해? 보다는 내 목소리 들으니 힘이 나네라는 말이 훨씬 따뜻하게 다가갑니다. 부모의 서운함보다는 자녀의 안정을 먼저 인정해주는 말투가 서로를 편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내가 바쁜 거 알아. 그래도 내가 잘 지낸다니 참 고맙다. 고 말해보세요. 자녀는 부담보다는 감사를 느끼고 더 자주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또 중요한 행동 하나는 하루 일정표 만들기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은 누구에게 먼저 안부 인사를 해볼까? 어디를 가볼까? 를 적는 습관을 들이세요. 지역 도서관, 복지관, 문화센터는 거의 매일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데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특히 혼자 가기 부담된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처음 오신 분을 더 반겨주는 분위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지금부터가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화는 멀어진 관계를 다시 당기는 줄이고 행동은 외로움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입니다. 아주 작은 인사 한마디, 따뜻한 관심 하나가
노후의 정답을 조금씩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갑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된 건 자식도 요양원도 결국은 의지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첫 번째 어머니처럼 자식에게 모든 걸 걸었다가 외로움만 더 커질 수 있고, 두 번째 아버지처럼 요양원에 들어갔지만 더 차가운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례처럼 마음을 열고 작지만 따뜻한 공동체 안으로 한 발 내딛는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의 정답은 돈이 많은 것도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도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따뜻하게 만들어갈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자라납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소중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선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내 삶을 잘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도 존경과 안정을 줍니다. 요양원은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공간이지만 정서적 온기까지는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 공백은 우리가 이웃과 친구, 지역 사회에서 새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라고 생각하기 쉬우시겠지만 사실 지금부터가 늦지 않습니다. 인생은 아직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도 괜찮다고. 오늘의 세 가지 이야기는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일수록 사람 사이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외롭고 비싼 노후를 이겨낸 분들의 공통된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 속 한 사람처럼 아주 작게라도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